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오펜하이머 영화 다뤄볼 거잖아요. 네. 화제의 영화, 이것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뭐 네. 2회차 관람을 이미 하신 분도 음, 봤고 지동섭 작가님이 2회차 관람을 하셨다고 어,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대단하시네요. 근데 이 3시간짜리 영화를 아, 보시고. 네. 네. 근데 확실히 좀 몰입해가지고 보면은 되게 재밌는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돌려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거를 제가 컨트롤 누르고 있어서. 네, 오펜하이머. 네. 주연은 킬리안 머피.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 네. 굉장히 기념비적이게 8월 15일 그러니까요. 광복절에 광복절에 개봉을 하는 게 노린 건지 저는 사실 노렸다고 하면 조금 너무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노린 건 아니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에는 먼저 개봉했죠? 일본이 아니라 미국엔 먼저, 일본이래. 네. 미국엔 먼저 개봉했고 일본이 지금 개봉을 못했죠? 그렇죠. 네. 일본은 개봉을 못했고. 네. 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영화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네. 영화 보는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사실은 전 세계 뭐 동시 개봉하면 우리나라에서 하기 최초 개봉도 많이 하고. 최초 개봉도 네. 하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번엔 뭐 타이밍이 좀 안 맞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개봉을 했는데 네. 뭐 그래도 미국에서 이미 사람들이 보고 재밌다 그런 것들이 이미 많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네. 뭐 미국에 계신 한국인들도 워낙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음. 보시고 재밌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굉장히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는데요. 킬리언 네. 머피도 뭐 그렇고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로다준 줄 몰랐어요. 솔직히 안경 써가지고. 네, 여기 나오는 그 유명한 배우들이 다 그 배우가 그 배우야 이런 느낌이긴 해요. 네. 맷 데이먼도 좀 그 맷 데이먼처럼 안 나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맷 데이먼이 좀 약간 그 이제까지 해온 연기가 네. 좀 약간 좀 바보 같은 그런 느낌. 기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좀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게 나와가지고 좀 놀랐어요. 그렇죠. 저런 연기도 할 수 있는 배우구나 이런. 그리고 플로렌스 퓨. 플로렌스 퓨도 플로렌스 퓨인지 몰랐어요. 네, 저도. 이 화장을 진하게 해서 그런지. 네, 대단히 그동안의 역할하고는 또 다른 느낌의 역할이더라고요. 듄2에도 나온다고 제가 네, 찾아보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주, 이룰란 공주가 또 나오죠. 네. 그다음에 에밀리 블런트가 캐서린 키티 오펜하이머로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 영화는 이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오펜하이머의 전기가 있는데요. 네. 이게 역사학자인 마티 셔윈과 전기 작가인 카이 버드가 쓴 겁니다. 요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책이죠. 무한도전에서 무려 무한도전에서 이제 나왔었고 하하가 그 독후감을 썼었죠. 얼마나 좋았을까. 네. 독후감을 써가지고 유명한 건데 요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 프로메테우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불을 훔쳤죠. 그 올림푸스 신전에서 불을 훔쳐다가 인간에게 전해줘가지고 형벌을 까마귀에게 영원히 간을 쪼아 먹히는 형벌을 받은 그런 이제 인물인데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번에는 프로메테우스 우리 오펜하이머가 미국의 프로메테우스가 되어 올림푸스 신전에 가서 제우스의 번개를 훔쳐왔다 라는 의미에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이름이 붙었습니다. 오펜하이머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원전폭탄 맨해튼 프로젝트죠. 맨해튼 프로젝트라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계획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과학자입니다. 이 오펜하이머의 업적으로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은 영화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는데 블랙홀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톨먼 오펜하이머 볼코프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939년에 온 매시브 뉴트론 콜즈 해석하면은 무거운 중성자 핵에 대하여 이런 건데 요 논문이 뭐에 대한 거냐면 중성자별이
회전을 하지 않으면 네. 중성자별이 보통은 회전을 하거든요. 엄청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데 보통은 만약 회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 중성자별이 어느 질량에서 블랙홀이 될 것이냐 요거를 계산한 거고 대략 뭐 태양 질량의 1.5에서 3배 정도라고 합니다. 중성자별이 이제 별이 죽어가는 과정에서 되는 거. 네, 거의 마지막의 시점에서 별이 이제 연료를 태우면서 수명을 연장을 하잖아요. 별은 이제 보통 뭐 수소, 헬륨 이런 것들로 되어 있는데 핵융합이 일어나죠. 핵융합이 가장 안정한 원소고 철 이상의 원소는 핵융합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원소들이 모두 다 이제 철이 되면은 더 이상 이제 핵융합이 일어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천천히 식겠죠. 열이 없어지니까 뛰쳐나가는 힘이 줄어들어서 얘가 이제 수축하는 거죠. 수축함과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면 너무 많이 수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폭발을 일으켜요. 그때 일어나는 게 초신성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게 초신성이고 그때 자신의 핵 외부에 있었던 모든 물질들을 우주로 날려보내는데 그 날려보낸 물질들에 포함된 무거운 물질들이 이제 우리 우주의 무거운 물질들 뭐 은, 금, 뭐 우라늄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폭발하고 남은 그 가운데 조그만한 것들이 이제 중성자별이에요. 그럼 중성자별은 뭘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중성자별은 중성자 하나의 원소입니다. 걔가 거대한 중성자 덩어리예요. 우리 원소라는 것은 원자라는 것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성자라는 얘네들이 너무 뭉치게 되면은 양성자가 전부 다 중성자로 바뀌어요. 왜냐면 양성자들이 서로 가까이 있으면은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 계속 이제 뭉치면은 전부 다 중성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중성자 수프 같은 게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중성자별의 정체죠. 그래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얘네들이 사실상 하나의 원소 같은 거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엄청난 밀도의 작은 별이 되는 거죠. 그 얘네들이 보통은 엄청난 속도로 회전합니다. 왜냐면 우리 그 회전이라는 것이 뭐 물리 2를 기억을 하신다면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팔고 있으면 천천히 도는데 이렇게 하면 빨리 그렇잖아요. 그러면 보통 별들이 회전하는데 얘네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회전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성자별은 보통 엄청난 속도로 뭐 표면에서 뭐 빛의 속도의 수십 퍼센트 그렇게 가깝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하지 않는 중성자별이 있다면 그것이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에서 3배 정도는 되어야 블랙홀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오펜하이머와 그의 제자들이 계산한 거고 이 영화에서 잠깐 나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지? 이러면서 맞아요. 근데 저는 보면서 약간 뭐 그냥 마음먹 그냥 그 뭐 중요한 인물이면 뭐 또 나오겠거니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뭐 그렇게 크게 방해가 되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 영화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놀란 감독다운 영화라고 느껴져요. 놀란 감독이 이제까지 해온 그 어떤 필모그래피와 굉장히 어울리는 뭐 그 전에 전쟁 영화 그거 뭐였죠? 덩케르크. 덩케르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메멘토 뭐 그다음에 인셉션 뭐 그 거꾸로 가는 거 인터스텔라 그런 영화들과 굉장히 또 비슷하고 플롯도 그래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놀란 감독답게.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뭐 논란 아닌 논란이 있었어요.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냐, 없어도 되냐, 요런 논란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과학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제가 좀 올바르지 않은 샘플이어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없이 봐도 상관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딱히 뭐 없어도 될 것 같고 아인슈타인 정도는 알잖아요, 다들. 아. 네. 아인슈타인은 대단한 사람이다. 아 그리고 네. 배우가 네. 굉장히 다 유명한 인물이면 뭐 아인슈타인 정도는 유명하잖아요. 네. 딱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겨가지고 그 정도만 알아도 뭐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 나오는 등장인물들 좀 알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해요. 네. 약간 제가 저기 나오네? 저 사람도 저기 나오네? 이러면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팬심을 가지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모르고 봐도 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100% 즐기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배경씨 모르고 영화를 본 다음에 배경씨 공부를 하고 한 번 더 보기.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100% 즐기기도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제 생각에는 영화를 보면서 제가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은 뭐 과학 이런 내용이 아니고 역사 지식이 좀 보면서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방송에서는 좀 이 영화와 관련된 역사 내용 같은 거를 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줄리어스 로버트 오펜하이머가 이제 1924년에 학부 과정을 마치고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이제 영국에 있는 거죠. 네.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다가 1926년에 괴팅겐 대학교로 옮기는데 이게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장면이잖아요. 이때 전 세계에서는 어떤 큰 사건이 있었냐면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대공황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파업하는 장면이에요. 그 당시에 그 해고, 뭐라고 정리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시위를 하는 장면이고 이때 소련이 이제 신생국이었는데요. 소련이 1920 몇 년에 이제 20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혁명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는데 스탈린이 당시에 소련을 집권하고 있었고 경제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해가지고 뭐 이게 이제 중공업을 육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 5개년 계획이라는 게 뭐 중국에서도 이걸 많이 했는데 굉장히 그 계획 경제스러운 거예요. 1년에는 뭘 하고 2년에는 뭐 하고 이게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돌아갔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소련은 소련이 이 동구권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과 뭐 공급이라는 걸 엄격하게 통제해가지고 자급자족하겠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타격이 없었습니다. 대공황으로부터. 그래가지고 오펜하이머가 이 1920년대 당시에 굉장히 좀 그 생활 같은 게 불우한 것처럼 묘사가 되기도 하고 이후에 굉장히 공산주의에 큰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이 당시의 경험이 좀 비롯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오펜하이머 영화와 또 세계사의 어떤 또 다른 큰 사건의 원인이 되는데 그게 바로 2차 세계대전입니다. 이 대공황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의 이제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이제 승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해야 될 상황에 놓이고 당시에 또 독일이 굉장히 가난한 국가였어요. 가난에 허덕이고 있는 국가였는데 이 와중에 또 동시에 대공황이 퍼지면서 이 대공황도 독일에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독일이 그 유럽과 미국에 엄청난 수의 이 실직자들을 이제 양산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가지고 독일이 이렇게 그 사회가 이제 가난한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를 욕합니다. 그렇죠. 정부는 왜 이 모양이야? 그렇죠. 그 과정에서 아돌프 히틀러가 나타나요. 아돌프 히틀러가 우리나라를 다시 위대하게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렇죠. 1932년에 총선에서 원내일당으로 나치당이 등극을 하고 1933년에 아돌프 히틀러가 정권을 부여받습니다. 또 1936년에 중요한 이 영화에서도 중요하게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데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파시스트와 민주공화국 사이의 내전이었죠. 근데 당시에 민주공화국을 이제 지원한 국가가
뭐 영국, 프랑스 음. 이런 국가들이었어야 됐고 네. 그 다음에 파시스트 쪽을 지원하는 나라들이 뭐 다른 파시스트 국가들 뭐 당시에 뭐 나치 독일도 아마 어느 정도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 것 같은데 이게 근데 당시에 영국이랑 프랑스 이런 이거 프랑스여야 될 것 같은데 프랑스가 굉장히 좀 미적지근하게 반응을 해요. 네. 굉장히 뭐 니네들 나라는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스페인 민주공화국이 무너집니다. 공화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나라가 파시스트 나라로 바뀌어요. 이 스페인 내전을 이 오펜하이머가 계속 그 돈을 보낸다는 그 내용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히틀러하고 나치 정부가 영국과 프랑스가 저 모양이니까 내가 좀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1939년 1일에 폴란드를 침공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침공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핵분열이 발견된 거예요. 이것도 영화에서 나오죠. 네. 이게 침공 전입니다. 침공 전에 핵분열이 발견이 됐는데 이미 나치당은 독일에서 이제 승승장구를 하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독일의 과학자가 이 우라늄에다가 중성자를 쏘아가지고 핵분열을 발견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 해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물리학자인 레오 실라르드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강하게 주장을 하죠. 나치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폭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미국의 대통령이 허가를 했고 그 다음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냅니다. 이 원자 폭탄. 이 해리 트루먼 사진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아 진짜? 네. 배우랑? 네.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와, 제가 이제 저는 영화를 보고 사진을 봤는데 와, 진짜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맨해튼 계획이 완료되기 전에 이 독일이 소련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거든요.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1941년에 1939년에 맺어요. 이거를 나는 소련을 침공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련은 굉장히 이제 그걸 안심을 하거든요. 소련은 뭐 사실은 저기 유럽의 그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하고는 좀 벽을 쌓고 있으니까 그 독일 파시즘 나라 뭐 이런 데들은 어차피 멸망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너희 자본주의는 언젠가 망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산주의 파시스트 나치 독일과 그 자본주의 나라가 서로 싸움을 붙어서 공멸하게 되면 나한테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1941년에 독일이 선전포고도 없이 소련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선을 양쪽으로 늘리다가 이 독일의 침공이 그 소련의 수도 그 모스크바에서 좌절이 돼요. 이때 이제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독일이 소련을 쫓아가다가 참혹한 겨울에 의해서 패퇴됐다. 왜냐면 이게 계속 쫓아갔는데 소련 계속 도망가거든요. 모든 것을 이제 불태우면서 도망가거든요. 식량을 독일에게 남겨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 소련이 이제 역으로 그 독일 본토까지 침공을 하고 당시에 이제 유럽도 당시에 뭐 노르망디 상륙 작전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다시 유럽의 땅을 회복을 하면서 1945년 5월에 히틀러가 자살을 하죠. 요게 이제 그 모스크바를 지키는 그런 그 선전물 같은 거 러시아에서 발행한 선전물이고 요게 이제 독일의 러시아 군사들이 진입을 한 모습이에요. 요거는 이제 독일군이 항복을 한 소련군한테 항복을 한 그런 모습 사진 가져왔고요. 근데 이제 핵실험이 아직 핵이 완성이 안 됐거든요. 당시에 독일이. 그래가지고 당시에 미국 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너무 늦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너무 늦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미국의 정치 상황이 또 어떻게 맞물려 있었냐면 핵 실험, 이 핵
맨해튼 계획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좀 그 내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핵폭탄을 어떻게든 써야겠다. 이런 좀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945년 7월 16일에 트리니티 핵실험이 수행이 됐고 7월 26일 동해 7월 26일에 포츠담 선언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서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해라 이렇게 미국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일본은 또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일본은 그 당시에 소련을 통해서 소련의 중재하에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약간 얻는 것도 있으면서 좀 이렇게 지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무조건 항복하기 싫어 이렇게 묵살을 했는데 그 바로 한 달 뒤, 며칠 뒤 사실 뭐 2주죠 거의. 2주 후인 8월 6일과 9일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격투가 됩니다. 요게 이제 가젯, 요게 영화에서도 나오죠. 네. 비슷하게 생겼어요. 네. 요게 트리니티 핵실험에 사용된 가젯이고 요게 각각 이제 원폭 투하한 사진입니다. 네. 그런데 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핵폭탄 핵 투하로 인해서 냉전이라는 게 또 시작이 되죠. 1991년까지 거의 40년에 가까운 이데올로기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1950년대 초반 미국을 휩쓴 것이 메카시즘 광풍입니다. 요게 이제 당시에 미국에서의 선전물인데 이게 이제 이 아메리카 언더 커뮤니즘 공산주의 아래에서 미국은 이렇게 될 거다. 요게 이렇게 선전물이 이것이 우리의 내일인가? 뭐 이런 네, 그렇죠.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종료가 되고 나서 이 소련과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진영 간에 엄청 알력 다툼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련 공산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미국 안에서도 430만에서 460만 명의 근로자가 동시에 파업을 하는 그런 파동도 있었고 해외에서는 또 중국에서 지금은 이제 대만에 있는 국민당하고 공산당의 내전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그 남북한 그 분단이 있었고 또 그게 이제 대리전으로 이어졌죠. 1947년 3월에 트루먼이 그래가지고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걸 발표를 하면서 이 트루먼 독트린이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선을 그은 거예요. 이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한반도 바깥에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럽에서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산주의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겠다. 이게 소련 그 트루먼 독트린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각종 나라, 터키, 뭐 그리스, 또 일본도 이제 당시에 엄청난 지원을 받았고 군사적인, 경제적인 지원을 펼쳤고 또 미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때 파시스트들을 조사를 했던 반미활동조사위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여기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이 메카시라는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언론 플레이를 잘하는 정치인이었다고 해요. 메카시가 조셉 R. 메카시라는 사람이 무슨 주장을 하냐면 내가 공산주의자 스파이 명단을 가지고 있다. 150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국무부에만 57명의 공산당원이 활동하고 있고 205명이네요. 205명의 공산주의자 명단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등장을 해가지고 HUAC라는 이제 단체 이게 아마 요 단체일 거예요. 반미활동조사위원회라는 단체랑 해가지고 우리 그 영화에서 오펜하이머가 당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신문을 하는 네, 거군요. 그것을 거의
뭐 1년에 200명 가량을 했대요. 와. 하루 이틀에 한 명씩 그 활동을 어. 벌였대요. 어. 네. 아, 우리가 공산주의자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은 너! 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아, 우리가 또 공산주의자를 잡았습니다. 이걸 계속한 거예요. 네. 그걸 계속하면서 당시에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도 당시에 희생양이 됐고 찰리 채플린, 그다음에 헤밍웨이도 당시에 뭐 스파이로 의심이 돼가지고 계속 조사원이 따라붙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거로 인해서 그 정신병을 앓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포 마케팅을 한 거군요. 그렇죠. 너네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사실 공산주의 스파이일 수 있다. 하지만 결국은 몰락했습니다. 메카시도. 네. 얼마 안 가서 이제 몰락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한 실수 중 하나가 이제 대통령 직속 부하들을 건드려가지고, 대통령 직속 부하들 가지고 이제 공산당이 알게 했다가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청문회를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몰락을 했고요. 네. 요게 이제 역사 얘기의 네. 끝이고요. 네. 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영화에 대한 이야기 사실 요걸 이제 바꿔도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제가 영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세 줄 요약을 해드렸는데 그게 다예요. 네. 오펜하이머가 핵폭탄을 만들도록 그 프로젝트의 이제 수장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했고 핵폭탄을 실제로 만들어서 일본에다가 투하를 했는데 그게 너무 이제 죄책감이 들었던 거죠. 당시에 막 이제 핵폭탄을 맞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사진 같은 것도 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당시에 뭐 수소폭탄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계속 방해 활동을 펼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오펜하이머가 원자력 에너지 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좀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타임즈의 이제 일면을 장식한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 메카시즘 이 광풍에 휘말려가지고 이제 명예 실추를 당하죠.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이제 영화에서도 보이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결국 영화 막바지에서는 이제 그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던 스트루스 제독이 이제 그 사람의 음모가 밝혀지면서 명예를 회복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거의 굉장히 짧게 요약할 수 있는. 그렇죠. 네. 하나의 저거님이 또 인물을 말씀해 주셨네요. 월트 디즈니도 당시에 이제 희생양이었다. 희생양. 네. 콩땅콩님이 메카시즘 땡땡 너 기계지 이런 식으로 하셨네요. 그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셨나요? 좀 재밌었나요? 뭐 저는 이제 영화가 그냥 약간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는 스토리잖아요. 굉장히. 그런데 플롯이랑 음악이랑 연출로 끌고 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영화를 보면서 이게 재밌네 재미없네라는 생각을 하는 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 뭔가 이렇게 먹여주니까 계속 뭔가 장면이 바뀌고 장면이 굉장히 금방 빨리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고 계속 시끄러운 소리나 음악 같은 거 넣어주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봐가지고 뭔가 지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 실험하는 거, 트리니티 실험하는 거가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니고 뒤에도 뭔가 한참 이야기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금 지쳤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좀 그러니까 말하려는 건 알겠는데 이 감독의 의도는 알겠고 말하려는 어떤 내용도 알겠는데 굳이 이렇게 길 필요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편집을 더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러니까 영화가 길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저는 감동받은 포인트도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오펜하이머가 어떤 이 과학의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뭐 좀 깨닫는 순간이라던가 좀 이
이게 과학 기술이라는 게 우리는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어떤 인간의 어떤 사상과 정치적인 그런 어떤 구도와 이런 것들에 많이 영향을 받고, 그다음에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그 어떤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신의 어떤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기여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대단히 잘 짚어줘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좋았는데 근데 그게 너무 영화가 길어지니까 약간 그게 희석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감동들이. 그래서 그게 조금 저는 아쉬웠고 그래서 저는 약간 제가 과학도기도 하고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으니까 과학과 사회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부분을 좀 감명 깊게 받고 그런 부분을 주목하고 싶은데 사실 이 영화는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건 사실은 이 오펜하이머라는 인물 개인의 어떤 전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부침과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시작과 끝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다루는 거니까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사상적인 부분들, 사상적인 갈등들 이런 것들도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영화의 중심을 어디에다가 잡아야 될지 약간 좀 헷갈리기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여성 캐릭터를 좀 잘 못 쓴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렸던 것 같아요. 네. 들렸던 것 같고, 사실 이제 테트라 진에 대한 그런, 테트로 네. 진에 네. 대한, 이제 너무 선정적으로 썼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는 아내 캐릭터, 그러니까 키티가 사실은 영화에서도 상당히 좀 지적이고, 또 오펜하이머가 무너지려고 할 때 막 받쳐주는 아주 강단이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인물이 나중에 오펜하이머가 이제 그걸 어떤 폭탄을 터뜨렸다, 이게 폭탄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박수를 받으러 갈 때 넥타이를 만들어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네. 그 장면에서 뭔가 그렇게 이 똑똑하고 뭔가 좀 비중 있게 다뤘던 캐릭터인데 결국은 이 사람을 뭔가 받쳐주는 그런 어떤 약간 엄마가 사실 완전히 엄마 같은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로 보여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실제로는 이 맨하탄 프로젝트에 여성 과학자들도 많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영화에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한 명 부분들. 나오죠. 네, 딱 한 명. 네. 네. 나 여성 생식기에 뭔가 이렇게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막 이러니까 너네는 뭔데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는. 그래도 그나마 노력한 결과가 그거 아닐까. 그러니까 감독이 그나마 그래도 뭐 하려고는 했다. 근데 약간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약간 티내려고 낸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영화 보고 나면은. 네. 그래서 아까 과학 사회학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이 오펜하이머가 느낀 고뇌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좀 더 얘기해 보면은 오펜하이머가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이 핵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처음에는 그 신념을 가지고 만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신념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이 계속 증명이 되어 왔잖아요. 게틀링건을 만들었던 자동기관총을 만들었던 게틀링도 똑같은 생각으로 게틀링건을 만들었습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노벨 같은 경우도 이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 때 내가 만든 것이 이제 이제 뭘 폭파시키는데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탄광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제 사람들 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었지만 폭탄으로 쓰였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게 이 역사적으로 사실 반증이 되어 왔던 건데 내가 만든 무기가 이 분쟁을 끝낼 것이다. 세상을 더 평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 오펜하이머의 고뇌 뭐 그 반성이죠. 그런 것들 네. 보면서 네. 아 사람은 끝없이 그렇죠. 똑같은 실수를 하고 같은 실수를 네. 반복하고. 네,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역사 영화니까 네, 결론을 알잖아요. 네, 네, 결론을 알고 봄으로 인해서 더 재밌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그런 거를 계속 좀 의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다 아는데 저기서는 저 인물들이 엄청 희망에 차서 막 그런 주장을 맞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아, 아이러니 이런 거를 의도했다는 말도 안 되는 느낌이 소리 이런 생각이 드는. 그렇죠. 아, 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오펜하이머라는 인물을 좀 입체적으로 그려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완전 선하게 그린다거나 완전 악하게 그린다거나 이런 걸 치우치지 않고 뭔가 있는 그대로를 그려내되 약간 이 인물의 양면성이라던가 이 인물이 겪었던 갈등 이런 쪽이 좀 더 조명을 해가지고 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랬네요. 네. 이 영화가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 영화가 이제 세계의 장면, 세계의 시간 흐름이죠. 시간 흐름이 이제 교차적으로 편집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헷갈릴 수 있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영화를 보시기 전에 그 이해하기 쉽도록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세 가지 시간 흐름이 각각 진행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스트로스 제독이 현재 시점에서 청문회를 받는 장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요거는 흑백으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근데 스트로스 제독이 이제 그 오펜하이머를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거든요. 네. 오펜하이머가 받은 청문회를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기억하는 걸 이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오펜하이머의 시점에서 나오는 이제 칼라로 나오는 네. 영상이고 그 다음에 이 오펜하이머가 자신의 청문회에서 자기가 스파이가 아니라는 걸 주장하는 청문회에서 다시 과거를 회상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시점이고 그게 이제 오펜하이머가 핵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영화를 따라가시면은 전혀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독립된 시점이 있는데 각각이 다른 시점의 회상이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보시면은 전혀 어려울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쵸 좀 어려울 수 있고 네. 근데 일부러 또 흑백으로 막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맞아요. 그 뒤로 갈수록 좀 적응이 되긴 하더라고요. 저희 방송이 계속 좀 아픈가요? 네, 아프네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방송 유튜브, 아이튠즈 팟캐스트, 팟빵 그리고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공유, 뭐 댓글 이런 것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영상 화질이 좀 화질과 좀 오락가락. 오락가락하네요. 그 송출 상태가 좀 오락가락한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정비를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